자, 이어서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정치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오늘은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은 2030 월드엑스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네네. 우리나라 대표단이 국제박람회기구 파리총회에 참석했는데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파리에서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 직접 발표자로 나서면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연설을 했는데 이런 국제 이벤트 유치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자로 나서는 건 이례적이죠? 상당히 이례적인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등록 엑스포라는 게 사실 올림픽하고 월드컵에 이어서 세계 3대 그런 메가 이벤트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이나 특히 올림픽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그래도 중량감이 떨어지는데 그런 사이에 이제 PT 과정이라고 하는 대단히 실무적인 과정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거는 참 대단히 이례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닌 거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총리가 나서서 많은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 있으니까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대부분은 이제 이게 등록 엑스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최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최지의 어떤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PT를 주도하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례적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인데 이 대통령이 나선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이 파리로 출국하기 전에 했던 이 수능 난이도 발언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을 했고요. 아직까지 킬러 문항에 대한 원론적 문제 제기 외에는 딱히 언급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수능을 5개월 앞둔 상황이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교육부의 당정 협의의 내용의 핵심은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그리고 난이도 확보를 위해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요 며칠 사이 이 수능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규민 교육과정평가원장 사임하는 것 외에도 교육부 국장 한 분도 또 사실 완전히 아웃이 된 거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대통령 말을 제대로 실천 못했다고 사실 석고대죄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일 정도로 좀 심각하게 교육 현장에 어떤 많은 혼선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났을까 이유를 따져보면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고사가 어렵고 그래서 그게 사회교육 카르텔하고 연결된다라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6월 모의고사가 불수능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네. 어렵지 않았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왜 불거졌을까?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이슈가 어줍잖게 이제 나서가지고 결국 드러난 실질적인 효과는 대통령이 되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대중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는 있지만 사실 더 핵심적인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내세운 그런 학폭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지금 완전히 다 덮어지고 있거든요. 의도치 않게 이동관 이슈 같은 것들을 덮는 어떤 그런 효과들을 또 다른 반사 효과로는 보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런 이제 문제도 있지만 교육 문제는 정말 네. 학부 입장에서 피를 말리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말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게 교육과 병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고 부동산 문제인데 부동산 문제만큼이나 복잡해서 풀기 어렵고 어떤 해법도 갖다 대도 안 되는 게 교육 문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컨트롤하려면은 저희들 법률상으로도 4년 전에 미리 공시를 하게 만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완전히 무시하고 사실 그냥 내던진 말이 지금 일파만파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정말 자제해야 된다. 지금 이 문제는 덮어갈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이 교육 문제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인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저는 근본이 흔들릴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번에도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는 희생양을 택하고 대통령 빠져나가고 결국 파리 가서 아주 과로운 그런 이 국제행사에 참여하고 이런 모습을 빠져나가 버리셨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그 잔물들이 남아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여기 불필요한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을 자꾸 정복시키고 있다. 이 부분의 출발점이 딴 사람도 아니고 그런 갈등과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고 뭔가 안으로 이렇게 매듭짓고 뭔가를 조화롭게 안아야 되는 대통령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저는 문제다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이슈를 덮기 위함이다.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자산가산 투자 등으로 이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을 쇄신할 기구가 이제 출항을 한 건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 당의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하면서 강도 높게 얘기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이는데 이 순항할 수 있을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수락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혁신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명백한 권한의 한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기는 어렵다. 결국 아무리 혁신이가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그걸 어떻게 받아주는가. 네. 이재명 당대표가 그걸 어떻게 받아주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2015년 가장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김상곤 혁신이 같은 경우에도 많은 개선들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번 혁신위는 그런 김상곤 혁신위보다도 훨씬 더 임팩트 부분은 좀 적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너무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전망하셨는데 혁신위가 1번 과제로 택한 게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진상조사 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데 이게 수사권이 없잖아요. 한계를 그렇죠. 당연히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수사권이 없는 건 당연하고 그 한계는 명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혁신위 입장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혁신의 첫 출발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국민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그 도덕성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저는 첫 단추를 깨울 수 없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효과가 크든 적든 간에 어떻게든 적어도 겉으로라도 도덕성 문제에 대한 청산을 하고 혁신에 나서겠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관점에서는 이게 메인 이슈로 딱 처음에 그 대문을 여는 이슈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도덕성 문제를 어떤 이게 해결해 나가는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는 좋은데 네. 이게 과연 지금 민주당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오해, 뭐 어떤 면에서도 불필요한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오해들을 과연 불식시켜 나가면서 바뀌는 정당, 새롭게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탈바꿈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저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거다. 결국은 이 도덕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적 청산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연루된 분들의 성함이 나올 거고 네. 그런 현역 의원들에 대한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여론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런 직면과 비면 간의 공천에 관한 문제로 불거질 거고 네. 이런 것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 민주당도 굉장히 내부 갈등의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네, 방금 공천 얘기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정당 공천 과정에서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혁신위 개혁 과제 공천 제도를 올려놓겠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공천은 올해 말이나 내년 1월 그리고 전당대회도 내년이잖아요. 이걸 혁신위가 할 수 있을까요? 혁신위는 뭐 100일 정도 활동하니까 네. 혁신위가 할 수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혁신위가 안은 내놓을 수 있는데 네. 그 안이 얼마만큼 정말 임팩트가 있을까? 그리고 그 안을 내놓으면 그게 진명과 비명 모든 개파 갈등 없이 다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천 문제를 공천 시스템의 어떤 그 개선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저는 비명계 그리고 앞으로 또 그것도 귀국하게 될 어떤 이낙연 전 대표. 진유인계 이런 데서 네. 상당한 공격을 아마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비명계나 이런 부분들이 네. 그 신의의 의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천제도를 건드리는 모습으로 가면 아마 상당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근데 대의원제도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다뤄야 되는데 아마 그 문제도 다루기조차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결국 친명계 중심으로서 대의원제도 개선해가지고 이런 것들 속에서 뭔가 권리당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공천 시스템을 심고 싶은 게 이제 친명의 생각이라면 비명은 또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공천 과정에 어떤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 진명과 비명 갈등이 잠재해 있는 속에서는 저는 굉장히 펼쳐나가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결국은
혁신위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혁신위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에서 다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엄청난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하고 해서 저는 뭐 앞길이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봅니다.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혁신위는 명백하게 한계가 있는 거고 네. 그거 또 한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계획에 대한 의지를 갖고 네. 혁신위 100%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순간 또 비명계나 이런 데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또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자,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들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다. 네, 혁신의 활동은 좀 앞으로 좀 지켜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불체포권 포기라는 정치적 결단을 말했는데 예정이 없던 깜짝 발언이었습니다. 일종의 승부수였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승부수인 관점도 있고요. 네. 이쯤에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건데 네, 검찰이 도저히 지금 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장동 사건 수사 다 했는데 그거 전혀 뭐 기소 하나 제대로 못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특권이라고 하는 건 김용이나 정진상 같은 그런 사람들도 구속은 시켜놨지만 실제로 그 혐의를 전혀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대장동 이게 물 건너갈 것 같으니까 그걸 병합심리해가지고 시간을 자꾸 연장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으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세게 좀 나가서 이제 검찰한테 공을 집어던지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뭐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그 실천의 문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공은 한동훈 장관한테 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실천해야 될 때죠. 뭐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재명 대표가 그걸 실천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져서 내가 그거 들어오면 바로 영장실질심사 받겠다라고 하면 네. 검찰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법원이 만약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이 문제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부담이 있죠. 네. 저는 그런 이것도 문제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승부수고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한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앞으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민의힘은 의원수 축소 주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를 감축하자고 제안했는데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논의가 지금 나와야 하는 건지 왜 이런 발언을 꺼냈을까요? 저는 김기현 대표는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직분은 그냥 말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있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조용히 있는 게 낫다. 예, 왜냐하면 네. 이 지금 국회의원 정수 10% 부족하다는 분은 완전히 포퓰리즘 정자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국회의원 정수를 왜 10% 감축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중요한지. 10% 감축하는 조건을 내걸었다는 이야기는 네. 앞으로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어떤 종류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지도 없다. 저는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 그리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야당에서 있을지 모르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어떤 압력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두보 역할,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걸로 던져놓은 거죠. 근데 교수님 이게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회의원 수 줄이기는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원하죠. 근데 국민들이 원한다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회라고 하는 것, 국회의원 정수를 줄였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줄이면 뭘 줄일 것 같습니까?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줄일까요? 절대 그렇게 안 갑니다. 그러면요? 비례대표 의원 줄일 거고 비례대표 의원 줄이면 우리가 비례대표 제도를 둔 이유가 뭡니까? 저희 대의제도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고장이 나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 여러 가지 여성이라든지 사회적 소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공간이 국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저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치라고 하는 우리가 대의정치의 기본에서 나올 수 있는 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포퓰리즘적인 사고 속에서 나온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전략 전술의 하나로 제시된 거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 그 의도의 순수성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정치학자로서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는 황보승희 의원 얘기로 넘어갈 텐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과 사생활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 결국 탈당을 했고요. 내년 총선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황보승희 의원의 그 발자취를 보면 영도구 의원, 시의원을 거쳐서 국회까지 입성했는데 황보 의원 사태로 총선 구도로 접어드는 것 같은 본격적인 총선 작업 시작된 거 아닐까요? 뭐 시작됐다라고 보는 건데 한보승희 의원은 예전부터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이건 아주 오래 묵혀온 문제인 겁니다. 이게 불거지고 이제 볼말도 터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한보승희 의원은 저는 당연히 탈당하고 앞으로 총선 나오고 정치 생명은 저는 연장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네. 사실 한보승희 의원은 영도에서 국회의원 되는 당시에서부터 그 공천받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한 자본들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굉장히 좀 무리한 과정들을 겪어서 사실 정치에 이렇게 중앙정치에 입문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한꺼번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결국은 뭐 지역의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네. 예. 그럼 국민의힘이 PK 텃밭을 물갈이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예컨대 이런 영도 같은 데다가 이런 기존에 있는 의원들, 예컨대 초선 의원이든 뭐 이런 분들 이렇게 드러내고 그거에다가 지금 친윤계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앙정치에서 뭔가 어떤 인지도를 가지신 분들로 바꾸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어떤 봐야 되겠죠. 네. 자, 총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의 출마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은 부산이 고향이잖아요. 부산 네. 출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할 것 같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은 뭐 사실은 뭐 배가망신하다시피 배가망신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나 뭐 이런 것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불거지고 있는 다른 뭐 현직 정부 인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는 네. 결코 무겁다라고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았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그거죠. 박해죠. 그런 것들은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개인적인 아쉬움을 가지고 민주당이 꼬리표를 탈고 어디에 나선 순간 저는 민주당은 폭망의 길로 가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폭망의 길이다. 개인적으로 절치부심하고 나도 나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저는 어디 있어든 부산이든 아니면 어디 서울이든 어디 있어든 광주든 어디 있어든 저는 무소속으로 그냥 깔끔하게 출마하시고 그래서 살아 돌아와서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오시라.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실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차재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